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제1회 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022년도 1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좀 나왔냐면요. 자, 제1과목 일반기계공학부터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는 주철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주철의 물리적, 기계적 또는 뭐 화학적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과 기계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봤습니다. 절삭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네, 그렇죠. 주철은 탄소의 함유량이 이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금속이 무르진 않고 좀 단단한 편이어서 절삭 및 내마모성이 아주 우수한 편이죠. 두 번째, 강에 비해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와 충격 값이 우수하다 이렇게 했는데 인장 강도는 당기는 거죠, 양쪽으로. 금속을 양쪽으로 당기는 건데 인장 강도는 좀 높은 편인데 충격값, 이 충격값은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충격값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망치로 두드렸을 때 깨지는 성질 이런 거를 충격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탄소의 함유량이 약 2에서 6.7 정도인 것을 주철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뭐 밑에 해설에 보면은 1.7% 이상의 탄소를 함유한 철의 합금을 우리가 주철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라 볼 수 있는데요. 네 번째, 주조성이 우수해서 복잡한 형상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주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속을 녹여가지고 어떤 틀에다가 넣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해설에 보면 단단하기는 하나 부러지기는 쉽고 강철에 비해서 쉽게 녹이 쓴다. 주조하기가 쉬워 공업재로 널리 쓰인다. 이런 이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주철에 대한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성질까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자, 두 번째, 네, 셀 몰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셀 몰드법이라는 걸 우리가 특수 주조라고 하죠. 특수 주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셀이라고 하는 건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껍데기를 만들어서 뭐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1번에 미숙령도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 공정을 자동화하기가 쉽고 보통 소량 생산 방식에 사용된다. 네 번째, 짧은 시간 내에 정도가 높은 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소량 생산이 아니라 대량 생산 방식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이 좀 틀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규소, 또 모래 또는 열 경화성 합성 수지와 혼합한 분말을 가열된 금형에 뿌려 두 개의 주형을 만들어 용융 금속을 넣어 주물을 만드는 방법을 이룹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열 경화성 합성 수지라는 것은 뭐 열을 가하면 딱딱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열 경화성 합성 수지라고 표현을 했죠. 네. 자, 주형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고요. 정밀도가 높으며 주조면의 표면이 아름답고 기계 가공을 하지 않아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정밀도가 높은 주물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번 대량 생산인데 소량 생산이라는 말을 해서 이거를 틀린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연강인 공작물 재질의 드릴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드릴의 선단각은 했는데 이건 제가 본문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기계기사 같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네요. 일단 드릴의 선단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드릴은 구멍을 뚫는 재료인데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각도를 얘기합니다. 드릴의 맨 끝갓을 선단각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가공하고자 하는 재료가 점점점 딱딱해질수록 경도가 높을수록 각이 좀 커지고요. 네. 뭐 좁을수록 낮을수록 가게가 뾰족해지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보통 주철은 연강 기준은 한 118도
이나 재질에 따라 조금씩 연삭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경도가 낮은 재질을 가공하려면 선단각이 작은 것을 쓰고 뾰족한 것을 쓰고요. 합금강처럼 단단한 재질에는 선단각이 큰 것을 사용한다. 단 주철은 예외적으로 작게 한다. 주철 가공의 경우 드릴 선단각은 118도씨 이하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이제 각 재료, 금속 재료에 따른 드릴 선단각과 여유각을 좀 알아봤는데요. 주철은 요정보 범위 있습니다. 90에서 18. 연강은 118도 정도 되어 있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제 연강이니까 2번에 해당이 되나 보죠. 구리나 구리 합금 같은 경우는 110에서 130도, 알루미늄 합금은 90에서 120도, 고속동항은 135도, 목재 및 파이프는 60도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사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문제를 이번에 출제를 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재료의 중실축과 중공축에 각각 토크가 TA와 T 토크가 작용할 때 전달할 수 있는 토크의 B는 TA의 몇 배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얘가 얘의 몇 배 정도 커집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은 이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실축의 토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자, 중실축의 토크는 이렇게 전달 능력 곱하기 16분의 파이의 d의 3승 단면계수죠. 단면계수. 또 중공축의 토크는 16분의 파이까지는 같은데 요 뒤에 값이 틀리죠. 뒤에 값이 보통 저는 바로 썼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16분의 파이에 곱하기 D1에 D2의 4 마이너스 D1의 4 뭐 요렇게 해서 계산 공식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요것은 이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값이 나왔으니까 중공축의 토크를 계산해 보면 저는 수치를 바로 집어넣었어요. 2가 이렇게 ED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ED의 4 마이너스 D4 ED 이렇게 활용을 해 보니까요. 요것이 이제 값이 달라지는 이런 양상을 좀 가지고 있죠. 16분의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16이 나온 이유는 2를 4번 곱한 거죠. 그래서 16분의 D4 1D4가 되겠죠. D4 마이너스 D4 해가지고 15분의 D3가 나온 거죠. 15분의 D3 왜냐하면 D3는 여기 있는 D를 약분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약 요 값이 지금 요 값이 중실축의 토크가 됐고요. 두 번째 중공축의 토크는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다 7.5배를 곱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7.5배가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요 공식은 요 문제는 공식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되는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됐습니다. 공식을 이해하신 분은 큰 문제가 없이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자, 티타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티타늄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설을 먼저 읽고 들어갈까요? 자, 강도는 탄소간과 거의 같고 자중에 대한 강도 B는 철의 약 2배, 철보다 높으네요. 알루미늄보다는 약 6배. 또 열 전도율, 팽창률이 작고 열 전도율이나 팽창률이 작고 40도 이하에서는 강도의 변화가 작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는 안정화나 산소 속에서는 강렬하면 산화 티타늄이 된다. 할로젠과 가열하면 이게 뭐 산소와 가열이겠죠? 가열하면 산화 티타늄이 되고
할로젠과 가열하면 반응을 하고 산에는 철보다는 잘 녹지 않는다. 비중은 약 4.5 정도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티타늄의 특성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1번의 열 전도율이 높다, 전도율이 낮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을 우리 골라낼 수가 있고요. 내식성이 우수하다, 비중이 4.5이다, 철보다 가벼운 경금속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가 아니죠. 네, 1번이 틀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6번으로 갈까요? 자, 6번의 탄성 한도 이내에서 가로 변형률과 세로 변형률의 비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뭐 가로 변형률과 세로 변형률의 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푸아스비용의 비, 푸아송의 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네. 자, 7번 문제입니다. 냉간 가공의 특징으로 틀린 것입니다. 였어요. 우리가 냉간 가공의 반대가 되는 것은 열간 가공이고요. 냉간 가공과 열간 가공을 구분하는 것은 재결정 온도로 가지고 구분한다. 재결정 온도. 네, 요 내용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밀한 형상의 가공면을 얻을 수 있다. 네, 좋은 얘기고요. 가공 경화로 강도가 증가하고 가공면이 매끄럽고 연신율이 증가한다. 네, 연신율 잘 드러나는 건데, 잘 드러나는 거는 이제 온도의 변화를 줬을 때 금속의 어떤 그 물리적인 성질이 변하면 연신율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냉간 가공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간 가공 특징과 열간 가공 특징을 두 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냉간 가공의 특징, 표면의 경도와 강도가 크게 향상되고요. 표면 상태가 양호하고 제품의 정밀도가 우수하고 심하게 가공하면 깨지고 변형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열간 가공에 비해 큰 힘이 필요하다. 네, 금속을 냉간 상태에서 구부리다 보니까 힘이 많이 필요하죠. 열간 가공의 특징, 뭐 요거의 반대가 나오네요. 그죠? 작은 힘으로도 소성 가공할 수 있다. 내부 잔류 응력이 적다. 균일한 조직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온도로 인해 표면이 산화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품의 정밀도는 좀 떨어지는 이런 것이 열간 가공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7번에는 4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회전수 1355로 회전하는 용적용 펌프의 송출량이 31리터/min이고 송출 압력이 40kg force per cm의 자승이다. 이때 소비 동력이 3kW라면 이 펌프의 전 효율은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거는 이제 펌프의 동력을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 효율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두 개의 개념이 필요하죠. 이제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펌프를 아마 모터를 이용한 것 같아요. 소비 동력을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소비 동력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3kW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모터의 동력을 계산하는 거죠. 동력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모터가 아니라 이제 펌프의 동력인데, 우리가 펌프의 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중 곱하기 요량 곱하기 수도, 그 다음에 뭐 75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압력과 요량만 가지고 계산을 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위만 보게 되면 압력은 kg force per cm의 자승이고요. 또 유량은 뭐 센티미터의 3승이다. 뭐 이렇게 60초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거를 없애버리면은 위에 부분은 킬로그램 포스 per 센티미터, 즉 1의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압력과 유량을 곱해도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니 옛날에도 한번 풀어봤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런 펌프의 능력을 압력과 요량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해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펌프의 전체 효율이 얼마냐, 전 효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축동력, 즉 들어가는 동력을 100으로 놓는 거죠. 모터가 들어가는 동력을 100으로 놓고, 그리고 펌프에서 발생된 동력을 우리가 수동력이라고 해서 분모로 놨을 때 이거에 대한 백분율, 요거를 이제 펌프의 전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현해 봤더니 수동력은 막 2.0915kW로 표시됐고요. 소비동력은 3kW니까 결론은 69.7%이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수동력을 계산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수동력을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 때 필요한 내용은 1리터를 여기에 있는 이렇게 센티미터의 단위로,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로 표현됐으니까 센티미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1리터는 약 1000cm의 3승이라는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하고요. 자, 요 공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압력과 요량인데, 압력과 요량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킬로그램 포스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나올 건데요.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킬로와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1킬로와트는 또 102kg 메타 퍼 세크, 요런 단위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지금 3개 정도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펌프의 효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거 리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고, 세 번째는 여기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를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를 뭘로, 예, 와트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 킬로와트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지식, 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압력은 40kg per cm의 자승이고요. 리터가 이제 32리터인데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니까 1000을 곱해준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킬로와트로 환산하다 보니까 102kg 포스 메타 퍼 세크로 계산하고, 여기에 있는 그 32 리터 퍼 민, 이 분을 60초로 계산을 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60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밑으로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밑에는 메타로 나오고요. 윗부분은 센티메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센티메타를 뭘로 메타로 환산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100을 곱해서 계산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동력, 펌프의 수동력은 2.0915kW라는 결과값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위에다 올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69.7이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겠네요. 네. 자, 8번을 넘어서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에는 용접부의 시험을 파괴 시험과 비파괴 시험으로 분류할 때 비파괴 시험이 아닌 것은 했어요. 이제 파괴 시험이다, 비파괴 시험이다라는 것은 시험 재료를 부러뜨리느냐 아니면 보존한 상태에서 하느냐. 비파괴는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인장 시험은 끌어당겨서 변형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거는 비파괴가 아니죠. 뭐 음향 시험이나 누설 시험이나 형광 시험들은 금속 재료를 파괴시키지 않고 하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시험이니까 인장 시험이 비파괴 시험이다. 네, 아주 뭐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가 나온 걸 보고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0.0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즉 1000분의 1 단위죠. 네, 1000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에서 나사의 피치와 딤불의 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여기서의 나사의 피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나사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나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 산에서 산까지,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1회전 할 때 요거를 우리가 이제 피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피치. 한 바퀴를 돌린다는 얘기예요. 네, 한 바퀴를 돌려보면
피치와 딤블의 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로메타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밑에 이제 마이크로메타의 그림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 여기 0에서 1, 2, 3, 4, 5 여기 이제 어미자 쪽인데 이 어미자는 한 눈금당 약 1mm를 가리키는 거죠. 한 눈금당 1mm. 근데 요 가운데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 보면은 요것들은 1mm를 반으로 나눈 0.5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딤블의 눈금을 보니까 0에서부터 45, 46, 47, 48, 49, 50, 네, 50 등분을 해놨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0으로 딱 세팅을 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약 0.5mm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딤블을 한 바퀴 돌리면 네, 여기서의 어미자의 눈금은 약 0.5mm 들어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피치는 얼마예요? 자, 0.5mm가 되고요. 이렇게 0.5mm를 딤블의 눈금은 약 50등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찾는데 3번이 그런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네, 피치는 0.5이고 딤블은 50등분 되어 있다. 네, 마이크로메타를 한번 활용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